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 있고 화끈한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고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면 저희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일범 코너죠.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쓰다 보니 이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거 되게 재밌네요.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조수진, 이현주 두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되게 센 얘기를 아주 그냥 과감없이 하시는데 또 인사할 때는 되게 여성스럽게 얌전하게 하세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는 잠이 좀 덜 깨서 카페인도 안 들어가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검찰 인사 시스템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는 뭐 뻔할 뻔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야. 그래도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다른 얘기가 나와 이러더라고요. 먼저 한 장관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될 예정인데 이게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검찰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됐고 기수도 막 안 맞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 오늘 사임하고 이 혼자 막 이임식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축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리고 여당의 당대표가 돼버리고 야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상황인지 이 과정 매우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는 이제까지 저희가 본 적이 없고 상상한 적이 없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정부라서 사실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국회에서 얻었을 때도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적을 눈앞에 둔 듯한 뭐 이재명 대표가 우리 사회의 뭐 공공의 적인 것처럼 네.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 그게 또 굉장히 품위가 없는 행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에 관한 국회의원의 질의시에도 그건 이제 자신은 행정부에 속해 있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남아 있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로서 그렇죠. 남아 있고 네.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뭐 여러 가지로 답변 미꾸라미치처럼 빠져나가고 비아냥거리는 태도에서 저는 뭘 읽었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야당 의원들이 피의자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 검사의 때를 못 벗었고 여전히 검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은 범죄단체, 범죄 조직이구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 혹은 잠재적 피의자. 감히 피의자 따위가 나한테 뭘 묻고 있지? 내가 왜 너의 질문에 답해야 되지? 그런 오만한 태도를 봤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삼권 분립에 반한다는 거를 왜 이렇게 잠잠한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국회로 그동안 공무원분들이 직행하지 않은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할 때 앞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될 거야, 되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공무를 그르칠까봐 어떤 공무원이더라도 공무원을 하다가 뭐 판사하다가 검사하다가 아니면은 뭐 중앙장관하다가 국회의원으로 갈 때 어느 정도는 텀을 뒀던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렇죠. 속내야 어떻든지 간에 그 외양이라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 삼권이 분립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한동훈 장관 케이스는 너무 지금 특이하기도 하고 너무 그냥
뻔뻔하게 바로 국회로, 그러니까 어제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그러니까 인사검증도 하고 장관도 하고 검찰청장을 관할도 하다가 오늘 바로 국회에 그것도 여당 대표가 돼서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중간 텀이 없이 이렇게 가서 국회 일을 하는 게, 그럼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공무상 굵직굵직한 결정들의 그런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법 종사자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 점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적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사실 제가 변협에서 대변인을 한 4, 5년 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치 쪽으로 곧바로 가려는 검사나 뭐 판사나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비난하는 비판 성명 같은 것도 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은. 이탄희 의원은 제 사법농단 때 한동안 휴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법원 내에서 뭐 곱게 보는 시선, 뭐 나쁘게 보는 시선도 있었고 우리 조직을 흔들었다. 뭐 그래서 상당 기간 2년 정도 휴직을 했었고, 물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에 갔었죠. 네. 공감. 예. 그래서 했는데 국회에 입성을 할 때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이러려고 뭐 사법농단 들고 나왔냐. 근데 아무런 완충지대가 없는, 정말 법무부 장관 퇴임사에서 자기 정치권으로 간다는 발표를 하고, 그 전부터 뭐 비대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쭉 오르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함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불균형에 대해서 저는 이제 너무 의아함을 느꼈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검찰이 이때까지 공무원들, 또 그리고 뭐 교사들도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고,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활동, 단체행동 금지 규정이 있죠. 그거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정치활동을 하면은 그 공무수행이 왜곡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념해야 되는데, 공무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죠.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정치활동 하다 보면 소홀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때까지 시국 성명에 서명 한 줄, 그거 정말 몇 초 들여서 자기 참여한다라는 뜻을 표한 거 뿐이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 처벌해 왔습니다. 이건 무슨 행태인지 제가 정말 의아해지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하고 이 한동훈 간의 관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공직과 정당인으로서의 그런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또 대통령과 특수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개인적인 뭐 친분이나 뭐 에피소드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필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곧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정치적으로 또 검사 생활을 거의 동고동락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법시험에도 일찍 합격을 했고 20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9수 만에 합격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또 엘리트 검사로 계속 생활을 해왔어요. 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 시작했는데, 이것도 사실 검사 중에서 성적 좋아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 시작해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등을 지냈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진 것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그러한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 같이 수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에 소속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여러 가지 사건 처리를 했는데요.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속이 돼서 투입이 돼서 최순실 박근혜 특검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했어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수사부원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갔을 때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사법농단 사건이나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 등등을 수사를 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에는 같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초기에는 굉장한 총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검사 중에서 소신이 있다, 검사의 이런 권력이나 특권에 저항하는 검찰총장이다라고 뭐 검찰을 개혁하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았을 당시에는 한동훈 그 장관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역대 최검서 검사장으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윤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충돌을 하게 되자 같이 이제 하락을 합니다. 강력부장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했고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그 뒤에는 연수원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좌천이거든요. 수사권을 뺏고 너는 강의나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연수원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좌천이었고요. 그 뒤에 진천본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등으로 4번이나 좌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 파격적으로, 원래는 뭐 지검장 그 승진 기수 때문에 지검장이라든지 이 정도에 뭐 취임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된 뒤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지난 십수년에 20년 가까운 이런 여러 본인의 행적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선배 검사와 이 등락을 같이 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검사 내부의 평가나 이런 건 뭐 있어요? 일단은 2010년경에 법무부에 같이 근무를 했던 상사 법무심의관실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검사의 개인평으로는 이제 검사들은 딱 보면, 상대를 보면 이 사람은 검사장까지 하겠다. 굉장히 머리 회전이 바르고 총명하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최소 검사장까지 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딱 보고 이 사람은 검사장까지는 한다. 최소입니다. 라고 딱 판단한 사람이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한동훈은 그때 상사 법무심의관으로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때 자기 예감이 맞았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나가신 분들이지만 그런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입성을 하고 그 이후의 이력도 굉장히 특이한 게 천안지청으로 2학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임기가 2번째 바뀔 때. 천안지청에 있었는데 사실상 파견되면서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화돼서 조선제일검 수사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다라는 평이 있는 반면에 검사장이었던 장인의 뒷배다라는 설도 있고, 그건 설이니까 어쨌든 이제 적어도 수사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제 법무부에 같이 근무하던 검사도 보고 이 사람은 최소 검사장은 한다라는 그런 총기가 넘쳤다라는 거는 제가 들은 얘기고, 다만 그 검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이 오만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총명함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오만해지면 정보를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심기를 거슬리는 말은 배척하고, 그러면서 그 작은 정보량에 자기가 편안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은 오류를 많이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비춰놓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과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오만함이 넘쳐서 좀 멍청해진 것 같다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그래도 좀 품이 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도 넘어가고, 이렇게 좀 조직을 이렇게 약간 덕으로, 이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자기 부하 직원이라든가 누구를 이렇게 좀 챙기고 이런 건 오히려 더 잘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되게 깐깐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덕으로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거는 안 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덕이 없는 것 같다, 인덕이 부족한 것 같다는 건 우리가 이미 텔레비전에 나오는 국정 질의에 대한 답변 모습이나 기자와의 인터뷰 모습,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 태도 이런 걸로 저희가 이미 충분히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이번에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내 뜻을 잘 전달하고 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줘야 되는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성숙하지 않나. 근데 저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챙긴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새끼, 자기 그래서 자기 사람이 새끼만 하나씩 챙기는 챙기죠. 거죠. 그래서 되돌아가 보면 둘이 처음 인연을 맺은 게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에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수사팀 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복현 검사, 그 윤석열 그 당시에는 고양시청의 부부장 검사였는데 이제 대검 중수부에 차출돼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또 박명수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했던 사건이 외환은행. 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인데 거기서 또 같이 거기다 한 사람 더 붙여지는 게 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뭐 인사 때문에 뭐 분란을 빚고 나가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쓰는 것이 협소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평등이나 민주주의를 몰라요. 오로지 그 약육 강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만을 네. 체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타협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수사라는 건 자기를 선의 입장에 놓고 자기 앞에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 피의자는 악이라고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 수사 동력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독선 그런 이제 업무에서 올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이 독선 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죠. 앞에 있는 적을 그 목을 따서 목을 따서. 재단에 바친다. 이게 기소잖아요. 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양보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든지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평등 이런 거 많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그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안에서 살아왔고 위계 질서가 엄격한 곳이 그곳이고 저희 이게 서지영 검사의 예가 가장 크게 국민의 인권,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한다면서 왜 너네 검사들의 인권은 그 안에서 그렇게 엉망이었니? 라고 말하는 사건이 그 검찰 내 미투 사건인데요. 그게 바로 검찰 내 그 조직 문화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검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검사 출신 정치인 중에서 비교적 성공하신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겠죠. 그런데 네. 사실 이분도 지금 시장 취임하신 뒤에 어떤 기존에 일하던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없이 시간적 여유 없이 전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바꾸셔가지고 밑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요. 뭐 이를테면 부서를 통폐합을 발표를 해버리신다든가. 혼자? 예. 그리고 대구의 어떤 로고라든지 뭐 그동안 있었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고 이렇게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신다든가 해서 지금도 그 협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분들이 처음에 와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라는 뒷얘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공직에 나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변호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명백해요. 저 처음부터 이렇게 변호사를 했거나 판사를 했다 하다가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분보다 훨씬 더 그게 심한데 의뢰인을 피의자 취급합니다. 막 상담을 하지 않고 치조를 합니다. 그 상담실에서 막 고성이 울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네. 어떻게든 당신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나 이거는 재판부에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설득을 못해요. 설득을 못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기록을 집어 던지면서 나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기록 찾아가라. 이런 분들을 제가 겪었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현 장관은 지금 변호사로는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둘이 얼마나 또 관계가 앞으로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사실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다음에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번에 본인의 정치적 실험대가 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본인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제 허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이 사람의 역량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딱 오자마자부터 악법이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안 맞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동안에 최순실 특검 할 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진짜 그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나쁜 것만 배우셨구나. 보통 이렇게 검사 나쁜 법조인 것만 배운다기보다는 배운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아니 정치인으로서 배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윤 대통령 배우지 않았나? 아니 근데 이 법조인 출신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뭐 고시공부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습득력이 있다는 거는 증명했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게 악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서 그 두 법,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이훈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하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 통과돼서 시행됐던 법 두 개를 조문조문으로 다 대조를 해봤어요. 근데 특검법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검사 임명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뭐 어떻게 꾸리고 며칠 내에 수사 마무리해라, 뭐 그렇죠. 70일 내에 마무리해서 2달 내에 1심 맞춰라, 뭐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조문이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수사 대상 정도 하고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어느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느냐 정도만 다릅니다. 그래서 악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마저도 이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수사팀원으로 참여했던 법이기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 특별법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법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는 수사를 하고 막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건 우리가 그 검사들의 마인드를 내면화시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예, 내가 할 때는 선하고 좋은 거, 네가 할 때는 나쁜 거.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한테 두면 돼요. 법에 두지 말고. 그래서 저는 기자들한테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그 현란한 브리핑 기술에 대해서 익히 들은 적이 있는 저로서는 더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20여 분간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쏙쏙 귀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걸 그대로 받아 적어도 기사가 되고, 그런데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기자들은 그 행간에서 어디를 봐보면 되겠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와 그 청리에 따라서 다른 기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절대 이건 수사 기밀이다, 뭐 공무상 기밀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법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건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랬던 사람이 뭐 공보 규정을 두고 악법이라고 한다니 정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우리가 그럼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들었던 그 브리핑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검사 마인드를 내면화시키죠. 검사 자신이 할 때는 옳고 선하고 좋은 것, 다른 사람 타인이 하면 나쁜 것,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공보 규정은 12조 두 특검법이 똑같고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건 보고라고 해서 똑같고, 그거 말고 정의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악법이다라고 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최순실 특검법 할 때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고른다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 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정당과 비교섭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하고 뭐 정의당 등등의, 근데 기본소득당도 있어요. 정당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 그 최순실 박근혜 법에서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안의 성질상.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빼고 나머지 두 정당을 표현했던 거고 지금 특검법에서도 똑같거든요. 대통령의 와이프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이 지금은 국민의당이 없잖아요. 교섭정당이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그래서 민주당하고 그 외의 비교섭단체 중에서 추천한다라고 돼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정의당인 겁니다. 근데 이걸 정의당이 뭐 특검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일부러 알고 그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저는 이 법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냥 거부할 명분을 찾는 거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PD 수첩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분은 기자들한테 번호표를 나눠주신 분이잖아요. 사법농단 수사 때. 그래서 자기가 예뻐하는 기자들한테는 좀 더 연근, 알찬 기사거리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자한테는 그냥 뭐 쭉정이 같은 거 주고 이렇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셨고. 번호표를 줬다고요? 네. 그래서 차담, 면담이란 걸 통해서 이제 기사거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특종, 단독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경외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니까. 기자들은 매일 써야 하는 분량의 기사가 있는데 그걸 채워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미사이가 마치 아기 새한테 먹이를 가져다 주듯이 했던 사람이죠. 먹이를 되게 잘 발라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가시는 네가 발라 먹어라 이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하나씩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딱딱딱딱 발라주고 그러면은 그냥 그건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이 딱 그거만 그대로 써도 편하게 기사거리가 되고 단독이 돼버리니까 중요한 건 단독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들의 다른 용도를 개발하셨죠. 정보원으로 쓰신 거. 그 이동재 채널A의 이동재가 그렇잖아요. 수사 이전에 그 단서를 찾아내는 밑작업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게 기사가 되는 한편 기사가 돼서 수사를 일으키는 바람이 되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너는 기사거리를 찾아줘서 좋고 난 수사 단서를 찾아서 좋고 그래서 이런 기자를 정보원으로 쓰는 기자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람이기도 한데 아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저는 이민 갈랍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그런 건 잘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도 잘 안 믿고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 특화된 정치인을 다루는 방법을 개발할지 이게 사실은 또 조금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또 정치인은 그냥 일반 기자나 검사들처럼 그들이 조직 문화에서 항상 접해왔던 그런 사람들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비대위원을 누구로 과연 발표할까. 지금 이수정 교수는 한다는 것 같죠, 먼저? 아,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총선에 지면 이런 총선에 아무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민을 갈랍니다. 저희 방송은 어떻게 하시고 이민을 가십니까? 압수수색 당하시고요. 자, 어쨌든 대통령이나 이 검사 출신들은 자기네 조직 사람이 아니면 잘 믿지 못하는 이 약간 의심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본인이 또 정치인으로서 크게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덕담을 해주시는군요. 저와는 달리. 저도 좀 품격 있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자, 우리 또 변호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뉴스인사이더 프라임은요, 매주 화요일에 서초의 봄이라는 코너로 이런저런 법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도 대통령도 검사, 장관도 검사, 방통위원장도 검사, 막 모든 것에 검사, 권익위원장도 검사, 금감위원장도 검사, 다 검사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도 검사. 네, 정말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아직 무색하게 온 국민이 다 그냥 검사 시스템 하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저항을 체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시간은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는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혜성 티브리치 대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아니, 뭐 목도 아프고 잘 못 지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맨날 투덜거려요? 아니, 일단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소개받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한국 유일의 정통 정치평론가. 한국 이렇게 유일의.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한국 유일의 정통 정치평론가. 그게 검증이 된 겁니까? 나머지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정통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뭐예요? 제 기준입니다. 이런 분하고 같이 방송하셔도 괜찮습니까? 예, 뭐 평생을 같이 살아오는데 뭐.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박진영 평론가가 정말 정통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력 있는 평론가인 건 확실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총선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열심히 역할을 해보겠다고 총선 불출마도 지금 선언한 상황이란 말이죠. 요 얘기를 이제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님,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까요? 뭔가 이제 중임을 맡으면서 뭐 나는 사심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다음 카드를 하나 이렇게 쥐고 있는 거. 다음 카드요? 예, 저는 다음 그렇게 카드가 보이더라고요. 뭐죠? 뭐 지금은 나는 뭐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있어 나온 뭐 이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뭐 공익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맡았다라고 하지만 선거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은 또 이제 다른 요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한 발 더 나가서 격전지에 출마를 해달라, 뭐 출마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 몸값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카드를 다 깐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나 특권층하고 다르다. 이걸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나중엔 날 추대해달라. 뭐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두 측면으로서 본의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나는 당신들이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로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로지 특검법 오로지 막는데 특검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들 두 사람한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박혜성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소한 일에 욕심이 없다. 대선만 본다. 이게 대권주자로서. 한편으로 보면요. 전두환이 노태우를 임명했을 때 6.29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본인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좀 뭔가 사심이 딱 숨어져 있는데 그 사심을 아직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니네들도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영향권에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신호로 지금 해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양수겸장이죠.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 화법을 보면은 이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화법을 우리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들 검사 출신들의 화법을 보면은 약간 제 표현대로 하면 강철중 화법, 공공의적 화법 이러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윤 대통령이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고립되었을 때 그 공공의 적을 만듭니다. 그냥 한때는 노조였었죠. 네. 그래서 나는 국민의 편에서 이런 부당한 노조를 내가 같이 징치하겠다. 그래서 막 노조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됐다가 어떨 때는 뭐 은행 금리 장사하는 은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의 적을 만들고 나는 국민들과 같이 국민을 대표해서 저들을 징치하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강철중이 하는 나는 이제 공공의 대변자다 이런 건데 최근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면 이제 386들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나는 국민들과 함께 저런 못돼먹은 386들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 이제 이런 화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프레임이나 화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해 보인다 생각합니다. 강철중을 이제
비유하시니까 우리 설경구 배우가 섭섭하네요. 이걸 먼저 썼던 사람은 히틀러예요. 히틀러요. 히틀러가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 그다음 공산주의자, 노조, 유대인,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파멸입니다. 타인을 파멸하고 적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정립, 반대에 의한 안티테제가 아니라 스스로 한국의 미래라든가 나는 그 여당으로서 어떤 국가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비판했습니다만 창조경제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국민성공시대, 또 뭐 747, 뭐 여러 가지 별별 게 다 생각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비판받았던 소득주도 성장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없어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국가를 운영할 계획이 없는 집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 여당 대표가 하는 표현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먹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제 뭐 저기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이제 속 시원해 보이겠죠. 이게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깃발을 들고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시원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지자들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이잖아요. 국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중도 소구력이나 확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또 없을 것이라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도 뭐 장관이 아니죠,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은 좋은 카드로서 뭔가 폭발력 있게 장악하고 국민의힘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잘 끌고 나갈 수 있죠. 어떻게요? 폭력의 효율성입니다. 폭력의 효율성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위임받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보였던 이준석 쳐내고, 안철수 의미 없는 사람 만들고, 나경원 쳐내고, 김기현 쳐내던 그 폭력의 효율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 단칼에 흔히 하는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쳐낼 수 있는 거죠. 그걸로서 이제 어필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도라든가 또는 무당파층의 소부력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투표를 떨어뜨려서 진영 대결로 만들겠다. 그게 지난번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재판하면은 선거에서 크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도 않는다라는 전략.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부산 지역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이 지금 18석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15석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21대 때 민주당의 의석수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산에 지금 물갈이도 조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네.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유치 실패할 수도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서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고 뭐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질 수도 있죠. 그런데 표 계산에서 이 정도까지 그 예측을 못했나? 야 그러면 제대로 이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잘 취합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유치 실패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재벌들 데려가서 떡볶이 먹고 뭐 사실 부산 그 가덕 신공항은 부산 엑스포하고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우는 애기 사탕 주고 달래듯이 뭐 가덕도 신공항 빨리 속도 내겠다 이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은 뭐 엑스포가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그들에게 미쳤을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선거를 한다. 그럼 저는 국민의힘이 17대 1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7대 1로 이긴다. 네. 일은 누굽니까? 예? 일은 누구예요? 이는요 밝히면 안 돼요.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세 분 다 본인이 1회는 들어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왜 그분들은 이 방송 안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니 북구 하여튼 낙동강 벨트 그냥 쪽이다 생각 하고 없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하는 보시면 말이에요. 되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한국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민주당,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반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적인 하나의 실패 이런 걸로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냐? 특히 이제 그나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일체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스윙보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부산이에요. 실제로 해보면요. 맞죠, 그죠? 제가 보기에도 그 표의 변동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국에서 지역인 것 압도적인 곳이에요. 근데 그거는 타인에 대한 심판보다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특성상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이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대권 주자가 있거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향하는 그런 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부산에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첫 번째는 PK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산판을 흔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또 그랜드한 비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죽을 수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에 가면은 바닥에 존재하는 이 정당 일체감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압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우세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총선 지형이 형성될 거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나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썩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 부산이 특이해요. 부산만 그런 부산이 거예요? 특이해요. 부산이 특이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울산 얘기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울산도 보면은 지금 우석을 뭐 대부분 그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원사이드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있는 저기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40% 정도는 꾸준히 득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2016도 이후에 그 득표를 2016년 선거에 비해서 2020년 선거에서 의석수를 민주당이 잃었죠. 그러나 총 득표 수는 늘었습니다. 16년에 민주당이 그 얻은 총 모든 후보가 얻은 득표를 합산을 하면 62만 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20년 총선에서는 87만 표로 한 25만 표 정도가 올랐어요.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의석수를 잃었느냐? 이제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 26년도에는 77만 표를 얻었는데 2020년에 104만 표로 늘었거든요. 이게 투표율이 확 높아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민주당의 세가 줄어들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 또 대선 때 보면 이재명 후보가 83만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 부산에서 보니까 보수 정당은 최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127만에서 최소 77만 표 정도 사이에 있고 민주당은 문재인이 얻었던 87만에서 최소 62만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 선거가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느 지지층이 더 투표장이 더 많이 나오느냐. 네. 이거 가지고 저는 아까 저기 부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내년에 한 석밖에 못 얻을 거라고 예측하셨지만 저는 의외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도 있다. 투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네.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잠깐은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투표율기가 줄어들었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말씀드린 거는 내일 투표한다면이라고 저도 단정을 붙인 거예요. 내일 왜냐하면은 현재 민주당은 부산 전략이 존재하잖아요. 전략이 없어요? 부산 전략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전략이 뭐예요? 그럼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부산에 인물이 없다, 인물 구도가 안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실 명분, 프레임, 뭐 인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서 좀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울산하고 부산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울산은 생각보다 진보, 민주, 개혁 이쪽에 지지층이 탄탄해요. 탄탄한데 확장성이 부족해요 오히려. 네. 확장성이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격이 있는데 비해서 부산은 실제로 노동자 계급이 거의 없습니다. 조직화된 노동자 계급이 결코 없기 때문에 역동성은 많이 살아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득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이런 효과들로 많이 이제까지 득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판하면서 결집하려면 구심점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구심점이 노무현 문재인이 사라진 이후에 부산의 민주당에 구심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늘 그 이제 확장하는데 하나의 시발점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1월에 개혁신당을 창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상계동 갈비집에서 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나 홀로 탈당한다.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이준석 탈당의 영향력? 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수 언론들이 만드는 장난질이에요. 아, 실제는 안 그래요? 동력 뭐 떨어진 게 뭐 있습니까? 저기 김용태 한 명인데 그 뭐 김용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그만 빠져나왔지만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허은하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천하용인 했었습니다마는 허은하 의원은 비례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탈당하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뭐 것을 지금 뭐 의원직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을 통해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이삭죽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신당이 뭐 실패했다 또는 실패할 것이다, 뭐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초반에 기세가 좋았어요. 지지율 많이 나올 때 18%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꾸준히 8% 가까이 나와요. 8% 나오면 병립형으로 대입해도 비례만 해도 4석이에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비례 2번 받으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미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하는 밑자락은 깔아놨다. 다만 판을 흔들어가지고 한국 전체를 깨고 본인이 대선 주자급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모멘텀을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혼자 뭐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당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세력을 만들어내야죠. 네, 근데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실제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들을 흔들어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준석이 가장 힘이 좋았을 때가 지난번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될 때,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절실했거든요.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절실함이 이준석을 당대표로까지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여론조사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보면은 이준석에게는 그래도 한국의 정치인들이 갖기 어려운 이렇게 자산이 있어요. 뭐요? 20대 중후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의 남성들이 이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정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할 수 있는 이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 이후에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지 사실은 뭐 원래 이준석을 누가 이렇게 많이 따라가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20대 그 젊은 층들 내지는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삭죽기 그게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이게 또 핵심이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하고 안철수 전 대표 등등도 지금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부산 출신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고향에 내려가서 뭔가 해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아까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뭔가 대권주자급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유력한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의 지지도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와 겹치는 층들이 한 20% 가까이 돼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 보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영남의 청년층들이에요. 영남의 청년들. 그래 이제 조국 장관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보다 특히 PK 쪽에 나름 소부력이 있는 네. 분이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조국 장관이 부산에 출마한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다. 이거 둘 다 민주당에 유리해져요.
그래요. 예, 부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역동성과 뭐 뜨거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달구어지면 달구어질수록 기존에 있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늘 존재해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 공천 안 줄 거예요. 안 준다고 봤을 때 조국 장관이 뭐 무소속으로 부산에 출마한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어떤 뭐 연대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심점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대표가 부산에 출마해줘도 민주당한테 또 땡큐예요. 역으로 또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부산이라는 데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 부산 가보시면 그런 거 많이 붙잖아요. 아시아 최대 건물, 아시아 최대 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대한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서울 정치에 대응하는 리더를 키우겠다는 욕구가 늘 있었고 사실은 PK 출신 대통령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이 커지면 커지고 판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민주당 쪽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됩니다. 사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가진 가장 취약점이 결단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끌고 나가고 이걸 잘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개인적 성격상. 본인이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이란 조직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혼자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휘어잡고 바람을 일으키고 이럴 만한 역량이나 그럴 만한 그 뭐랄까요 성격? 좀 끝까지 가보려는 그런 독함?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실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죠. 네, 저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우리가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까 평가를 왜 안 해? 평가를 해야지 그 사람이 거기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이 되죠. 근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아까 우리 이준석 신당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제3당이 성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가장 파워풀했던 제3당이라는 게 열린우리당 2004년에 친박연대. 열린우리당을 친박연대가 부산에 성공했어요. 한 번 했었죠. 무소속들이 예, 근데 약진했습니다. 친박연대라고 하는 거를 굳이 뭐 제3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3당이죠. 제3당. 지난번에 그래도 이제 열린우리당 이후에 그나마 가장 파괴력이 컸던 제3정당이 안철수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2016년 선거. 오히려 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었죠. 더 1%더 얻었죠. 호남은 다 석권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은 거의 호남당을 선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뭐 PK에서 뭐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죠. 그때 부산에서 5% 정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린우리당 때도 뭐 거의 열린우리당과 그때 뭐 보수정당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양단 체제로 치러진 선거에서도 조경태 한 명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신생 정당이 자리를 바로 잡을 수는 없겠다.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그 이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스윙보터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보수야당 성향의 표들이야. 야당을 지지하는 이런 하나의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는데 이게 진보 야당이 아니고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기질. 이게 역사적 뿌리로 올라가면은 YS표보다. 그렇죠. 네. YS표를 민주당이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나 이럴 때 가져오기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윙보트의 폭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특징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부산 지역 중에서 핫한 이 사상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낙동강 벨트라고 보통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선을 지냈던 곳이고 장제원 의원은 3선 했던 곳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초선 의원했던 곳인데 장제원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단 말이죠. 무소속으로도 한번 됐죠.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변동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인물을 보고 인물 투표 돌아선다. 예, 그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거기 불출마한대잖아요. 그럼 장제원 의원이 자기 후계자를 거기 내세울까요? 아니면은 포기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후계자를 내세우죠. 네, 주로 정치인은 100%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여든 야든 그리고 이렇게 현역 의원이 아주 소위 말하는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은 대체로 이제 서로 상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데는 거의 전략 공천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 이제 서부 상권이 낙동강 벨트라 그래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단 지역이 있고요. 호남 유입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부산 사상구?
부산 사상구를 먼저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MBTI 해보셨죠? 네. 예, 우리가 그게 뭐 과학적으로 뭐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튼간에 사람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유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MBTI 16개 유형으로 나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뭔가 이걸 추출해 봤더니 한 600여 개의 변수 중에 한 8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8개를 가지고 그 지역을 설명하는. 그래서 한 크게 보면 한 10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네. 여기 사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기가 좀 인구수가 평균보다는 적고 고령 인구 숫자가 많고 60대 이상. 예, 소매업 비율이 높은 지역이더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소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적인 약간 중소도시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 좀 그런데 오래되면 오래된 보수. 도시죠. 나이 구도시 드신 분들이 구도시. 많이 사는. 네. 여기에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남 원적자들이 많이 산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지역에 과거에 노무현 그룹 중에 정윤재 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였었습니까? 예, 이제 정윤재 위원 지역인데 부산의 오래된 친노들 중에 정당 정치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조직 관리도 착실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뿌리가 과거 보수야당 때부터의 통일민주당 때부터의 뿌리가 민주당 뿌리가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 정윤재라는 분이 노무현 개보지만은 원래 또 YS 개보기 됐거든요. 네. YS 개보기 됐는데 YS 따라 안 간 거야. 3당 합당하러. 안 가고 노무현 따라서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그 옛날부터 오던 민주당 뿌리, 신민당 때부터 내려오는 뿌리가 보통 이제 그게 3당 합당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다 가버렸는데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수 지지세가 좀 더 강한데 앞서 이제 부산은 우리가 변동성이 큰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그렇죠. 6만 5천 표까지 얻었어요. 그 대선에는 6만 1천 표. 이게 한번 몰아줄 때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몰아줬다가 또 지난번 배재정 후보였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또 장제원 후보하고 또 표차가 좀 크게 또 지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가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출마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찍어서 보내겠네요. 아까 말한 전략공천. 센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보내겠죠. 갈까요? 그러면? 뭔가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산판을 지휘할 것 같거든요. 아마 위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종의 그 부산 선거의 일종의 컨셉을 대표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굳이 용산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불출마를 강력히 얘기를 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부산의 사상구에 장제원 너 그만둬라고 할 정도면 용산에서 누군가를 콕 찍어서 보내서 너 당선시켜라 이런 뭔가 오더가 있지 않고서는 장제원 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을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냥 경쟁을 시켜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지역구 하나의 문제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선거 컨셉 자체가 윤핵관 제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빠지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제원을 뺀 거기 때문에 그게 누가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제원이 선택하든지 장제원과 윤석열과의 합의를 통해서 선택하든지 대리 일종의 부산 선거의 컨셉을 잡는 대리인이 되는 거죠. 본인은 선수에서 빠지고 감독이 되면서 부산 전체판을 아마 장제원 의원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제원 그 퇴진의 상징성은 중진 후퇴 그리고 이제 윤핵관들 후퇴 이런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장제원도 빠졌는데 당신들이 버텨? 우리 컨셉대로 갈 건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장제원은 이제 선수에서 빠져서 감독이 된 거죠. 저는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행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는 검핵관 중에 한 명이 가되 그 부산에 이제 연고가 있으면서 장제원 의원하고 합의가 된 누군가를 거기다 이제 꽂아 넣을 것이다. 뭐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본다는 거죠. 네. 몇몇 검사들 이름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부산 전체판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한 게 그 검역과 나오는 사람들 중에 PK 출신들이 많아요. 거명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자, 부산 중구 영도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옥시에 들고 나르샤 김무성 전 대표가 영도 자리에 서가지고 아무튼 또 핫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원래 이현주 전 의원이 황보승이에요. 또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황보승이를 꽂아놨다. 그래서 지금 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곳이거든요. 최근에 이현주 의원이 여기서 출판기념회 1월 10일 날 한답니다. 고향이니까. 한다는 겁니까? 고향이니까. 고향에서. 이현주 의원이 영도여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고향이니까. 근데 뭐 이쪽에 뭐 이현주 의원이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본인은 또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부정은 안 했던데요. 예, 할 생각도 그렇지, 있어요. 뭐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조직력이나 이런 거, 돈이나 이런 문제가 좀 걸려서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도구하고 중구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부산 영도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섬이에요. 이 사람들이 섬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고향도 영도구예요. 거제도에서 태어났지만 영도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도구. 그다음에 또 영도구에는 제주도 출신들이 또 많이 살아요. 그렇다더만요. 네. 네, 그래서 그 옛날에 해녀들이 건너왔고 얼마 전까지 민주당 구청장을 했던 김철웅 구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 향후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당으로서도 첫 번째로 이제 그 영도구청장에 당선이 되게 어쨌든 됐고. 여기도 특징이 사상구랑 비슷해요. 고령층의 저소득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뭔가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지 이제 않나? 사상구하고 지금 영도구가 고령층인데도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옛날 공단 지역이에요. 사상구도 옛날 공단 지역이고요. 영도구도 옛날 그 해운업 받은 공장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한진해운도 여기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소 같은 데 조선소 같은 네. 이제 고령층 노동자 출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외지 출신들도 많겠네요. 그렇죠. 호남인들, 호남 원적자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된 도시인데도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구 거주자가 실제 얼마 안 돼요. 부산의 구도심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아는 무슨 깡통시장, 뭐 국제시장 이게 전부 다 중구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냥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자들은 상인들 외에는 거의 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생각보다 이 선거가 또 만만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뭔가 또 변수가 막 생겨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분석 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본질은 여기에서 네. 빠뜨린 거는 김무성이 공천 받지 못한다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김무성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지 아니면 신당 쪽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죠. 그렇게까지 김무성 의지가 전, 강합니까? 전 대표는 안 네. 나온다고, 선출직 안 나선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네. 또 맨날 말이 바뀌는군요, 정치인들은.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자, 오늘 매주 목요일 코너는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시간입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저희 그 2023년 또 마지막 뉴스인사 프라임 방송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한 해를 잘 보내셨는지 먼저 좀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저는 지난 11월 말까지는 잘 보냈는데 12월에 뉴스 사이다 출연하는 대규모 욕을 먹고 있어요. 더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뭐가 반응이 많이 오는군요. 댓글이 온갖 다 땡중이다. 이상하게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하는 거는 귀에 쏙쏙 박히고 저 마음을 좀 후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아니 뭐 특별히 넓게 갖는다기보다 제가 왜 저를 욕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약간 편드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이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이게 한쪽 주장만 하다 보면은 이 바둑 경기라든지 모든 경기는 맞습니다. 같이 두는 경기인데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신을 맞추는 입장에서 예, 네. 이런 시각으로도 보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율곡의 10만 양병서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신을 미리 맞아라. 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좀 고통스럽거나 또 그 보기 싫거나 하는 건 잘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김건희 특검이 지금 쌍특검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 그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특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선거 자체가.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쪽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왔잖아요. 한동훈이 왜 왔겠어요? 이제 뭐 질문 나오겠지만 네. 이거 막으러 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 혹시나 네, 항상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그 이면에 있는 얘기나 좀 깊이 들어가서 뭔가 조심해야 된다, 뭐 전략의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저보고 너무 비관적이다. 네. 너는 왜 그따위 말을 해가지고 그치. 우리들이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네. 또 그 반대적으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고 상황을 좀 정확히 네. 봐라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또 설명하는 거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본인하고는 안 맞아도 확증 편향에 빠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돌다리 들겨보는 심정으로 뭔가 정리해보고 네. 10만 의심해보는 양병설. 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2023년 12월 맞이하여 대통령 1년 반 좀 넘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화가 늘고 예. 욕이 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요.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할 욕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네. 예, 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병이 돼서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은 진짜 병에 걸린 분이 계세요.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래서 방송도 멀리 하고 자기 뭐 안 되겠다. 이분이 네. 워낙 뭐 예민하시니까 더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할 욕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맨날 욕하고 살아야 되겠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의 할 욕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좋은 얘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증오로 이렇게 막 돌변해가지고 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증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중간 지점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나중에 저희가 모든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나중에 그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소송 걸었다가 네네. 패소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속내가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 미래 권력이다. 이러면서 지금 언론에서도 한동훈을 띄워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론조사도 한동훈이가 대선 주자 1위다. 막 이런 식의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내가 임명하긴 했으나 뭐 임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내가 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 봅니다만 어쨌든 마음이 썩 그렇게 또 아주 개운하게 야 너무 잘 됐다 또 이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이 위원장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막아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자, 어떨까요? 윤 대통령의 속내.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 그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썼다든지. 저 본심이 나와요. 저러니까 욕을 드시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괴로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님, 뭐 형하고 20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캐릭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마 동생, 사적인 관계에
확장된 케이스로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친한 동생 불러가지고 야, 이 상황 좀 수습해라 하고 믿고 맡기는 예, 형태로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리가 없다. 그리고 될 수도 없다. 정치 경험도 없고 맞아요. 이 난국에 있는 이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 한 번 안 하고 의원 한 번 안 한 사람 비대위원장을 하시면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부정하다가 갑자기 또 되거든요. 그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쓰는 용인술과 관련된 거인데요. 지금 난국이라면 내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술자, 예,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기 투입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킨다라는 자기 작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부하를 보냈는데 저희가 뭐 이 부하가 맨 앞에 이른바 선봉장으로 애들 알아서 정리하고 가면 점령군처럼 뒤에 자기가 가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상황을 격려하고 예, 적당한 트릭을 쓰면서 정면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심리적으로 물론 뭐 믿는 건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대통령하고 그렇게 안 가까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술을 안 먹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술 안 먹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농담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래 보여요. 동훈아, 누나 힘들어. 너 가서 막아라. 누님이 말했을 것이다. 네. 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못 갈 거다 하는 게 이 기존의 정치적인 어떤 그 맥락과 흐름에서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본능적이고 안 좋은 본능이죠.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급한 불 꺼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무슨 특검을 받아? 네가 가서 막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자기 불출마하겠다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저는 이것도 자기의 의지일까, 과연? 스님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가 좀 돼요. 위에서 그래도 네가 이제 불출마해야, 혹은 뭐 이제 윤석열이 자기의 어떤 너가 나를 이제 치지 않을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담보 같은 거? 그러면 너 불출마한다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보다는 네.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네. 나에게 너에 대한 믿음을 줘.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을 것이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그걸 오케이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그렇다 그 치더라도. 캐릭터일 수 있는데 한동훈이 그 전부터 이제 우리 그 심리학 하시는 우리 김태형 소장님은 대통령에 대한 꿈이 없다. 한동훈은 그래서 사람이 못 된다. 쪼무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게 아마 자기의 꿈보다는 뭐 나름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관계, 형님을 우선 뭐 해야지라고 하는 그게 좀 더 현실로 보지 않았을까? 글쎄, 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도 심리학 오래 공부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우리 보통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일단 채무가 1억이면은 1억 2천을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이렇게 120% 이렇게 좀 더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20% 정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딱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이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띄워주다 그렇죠. 보니까 120% 정도 한 뛰었는데 150%까지 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처음에 120이었는데 이제 막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150, 200까지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언감생심 내가 무슨 대통령까지 생각했다가 네. 점점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본인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네, 지금 네, 좀 나고, 요번에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네. 이렇게 행동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무슨 뭐 꽃게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이게 뭐야? 네. 원국놈이야 뭐야 지금?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그거. 아니, 솔직히 미국 갔다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의학 보내주는 거 1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막 너무 거기서 한 20년 산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는 네. 게 좀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스처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다 의미가 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본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 치더라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 좀 그러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게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묘한 알력 관계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네.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권력자들은 그리고 본능적으로 가지거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당선돼봤자 검찰이 더 몇십 명 날리고 어차피 이거 뭐 보궐선거 가니까 1년 뒤에 보궐선거 하면
그때 하면 되지. 이런 작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은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되는 건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연연할 것 같지 않고 네.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뒤를 네.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나 양 목사님은 그 잘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살아온 직업적인 캐릭터, 성격의 문제인데 이게 다 남초 집단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도 군목 오래 하셨고 네, 저도 남초 집단의 대표적인 양 목사님이랑 저랑 이 남초 집단에 사는데 남초 집단에서 성공하는 어떤 지위를 갖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맞아요. 보스가 있어요. 남초 집단은 다. 그래서 뭘 결정할 때 보스와 의논을 하고 보스가 이렇게 해라. 네, 저 형님. 그렇게 못합니다 하면 걔는 그날부터 아웃이야. 그렇죠. 아, 그리고 마지막 의견에 뭐 길게도 얘기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스가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 수락하는 사람이 계속 그 일을 담당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마지막에 그 보스의 그 형님께 아뢰고 형님이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에 중독이라고 할 만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충성하고 관계는 네. 유지해야 될 만약에 것이다. 노라고 하는 순간 그 관계는 파탄 나고 그 조직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꿈을 품었거나 네.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 때문에 상당히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레임덕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사실은 2년도 안 됐는데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만큼이나 본인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부터 대통령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특검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매스컴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한동훈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지금 그렇다면은 어쨌든 불안하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형님 정치의 특징은 형님은 뒤로 물러나는 걸 좋아하고 애들을 앞에 보내가지고 상황을 정리하면 언제든지 컴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레임덕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위기를 돌파할 때 보여준 모습들이 있는데요. 위기가 오면 자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견딥니다. 견디다가 기회가 오면 그대로 직진해서 돌파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자기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 수단으로 한동훈을 선택했다라고 내세웠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도 윤석열 대통령이 막 언론에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막 과도하게 네.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떠든 건 아니고 그때도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낸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레임덕이라든지 그런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믿을 만한 부하를 투입했기 때문에 아마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한동훈과의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네. 뭐 한동훈이 한 번도 이건 아닌데 이래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뭐 자기도 지금 피곤하기도 하겠다. 뭐 한동훈이 나서서 잘하면 나한테도 도움 되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한번 대통령을 잘 나타내는 사진 골라달라고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목사님이 골라온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사진? 이 사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거는 이제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클로즈업 해가지고 저 바지를 보여주던 사진인데. 저 바지가 초창기에 엄청나게 회자가 됐었습니다. 특히 바지를 거꾸로 네, 입었냐. 거꾸로 입은 거 아니냐. 네, 네, 좀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긴 해요. 네, 막 무속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왜 그랬냐면, 저 사람을 뽑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분명 의식을 합니다. 저도 올 때, 내일 무슨 옷 입고 가지? 방송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스님은 저는 뭐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늘 같은 복장이시니까. 근데 어제 그러는 거야, 제 아내가. 아유, 스님은 좋으시겠다. 자기는 옷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무슨 옷 입고 갈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다 그 자리에 맞는 품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때 이미 대통령 하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그 품격에 맞는 행동이든 옷과 옷무새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아나무인이구나. 오직 자기밖에 없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보든 왜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있든지 말든지. 아예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에 대한 어떤 몰입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중심적인 이게 검찰들의 특징이잖아요. 특수부 검찰들의 전형적인 그런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미 야 이거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미 뭐 우리 이성균 씨의 어제 죽음도 보았지만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미 저 예상했던 것처럼 그 누구 하나가 걸려들었는데 그게 이성균 씨였던 거죠. 누구 하나 걸려들었는데 이태원 참사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스님이 골라온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매우 유명한 사진이죠? 예, 저 사진 저는 저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 매력이요? 자, 이 사진은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 일광수산이라고 어쨌든 횟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게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 환송 만찬에 참석한 뒤에 있었던 비공식 저녁 일정인데 네네. 쫙 도열해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왜 매력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첫째, 저 사진은 윤석열이 대통령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진이에요. 무슨 뭐가 문제가 없어요. 있지. 조폭같이 보이는데. 검찰 총장도 문제 있고 아니, 저거 근데 단임 저게- 목사라고 해도 문제가 아니, 있어요. 조폭들끼리 지금 저거는. 저 뭔가 뭐야, 조직을 저게. 결성해가지고 나라에 위해를 끼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근데 저게 저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고요. 네.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 사람들끼리 만나면 늘 헤어질 때 저렇게 쭉 줄을 서고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게 저 사람들 습관인 거예요. 많이 익숙합니다. 사실 검찰 법조인들이 저렇게 좀 하긴 합니다. 많이 아니 그리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군대 다 이럽니다. 다 중들도 다 저래요. 그래요? 오늘 연말 송년회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송년회하고 저렇게 저기 서는 사람, 저기 도열시키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떤 남초 사회, 남성 집단에는 보스가 있고 그 밑에 부하가 있는데 부하들은 자기의 도리를 충실히 한 거고 보스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래. 그러면서 격려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단합대회를 했는데 저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예, 사람들에게 보이고 저 아파트에서 봤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거는 거의 조폭들. 조폭이죠. 딱 나중에 아닙니까? 이분들이 원래 조폭 두드려 잡는 사람이니까 오래 그걸 하다 보니까 똑같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 저게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 혐오스러운데요. 네. 내부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즐거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벽이 누구라는 게 확인되고 네. 또 보스 입장에서는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사회 곳곳에서 사실 수시로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시로 하는 저것이 자기에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하는 저 고개의 각도라든지 이 툭툭 치면서 가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TV에서 동영상으로 만져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게 아주 몸에 익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저런 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그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어떤 난관을 돌파하고 네. 가는 그런 힘으로 자기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과 연관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끝에 이제 한동훈 한동훈이 비대위 있다. 체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여주는 한마디를 두 분이 각각 골라오셨는데, 자, 우선 양 목사님, 네. 어떤 발언이 저거군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마디가 아니고 또 뒤에도 있는데. 두 마디, 세 마디가 됐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저거는 저거 10년 전 얘기예요. 네, 완벽한 거짓말 아닙니까? 저것 때문에 실은 윤석열이 지금의 윤석열이 되도록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저건 거짓말이죠. 자기는 이제 사람에 충성 안 하는지 몰라도 술에는 충성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준 적이 없다. 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거짓말인 건 뻔한데 과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아예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렇게까지 확신적으로. 네. 그리고 확신을 넘어서 10원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과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의 이제 캐릭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게 거짓말인 건 분명한데 저거 거짓말하는 걸 모를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도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모를까? 혹은 네. 자기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를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몰라서 그래 사람이. 근데 과연 그럴까?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과 상식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겠다? 적어도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모르지 않는다. 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해야 될 거리도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발언도 있습니다. 그 이동훈 전 대선 캠프 대변인 SNS에서 골라오신 거죠? 저게 뭐예요?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저런 말 한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머나. 예, 그러면서 네. 뭐 그때 나온 거 있잖아요. 회의를 하면 1시간 회의하면 59분 혼자 떠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저런 인간들은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양심이 작용을 하질 못해요. 적어도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거나 하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 양심이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런 인간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기를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거짓말로 점철되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 근데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네. 낸 사람이라서 이거군요. 네. 근데 저게 윤석열만의 문제냐? 저 특수부 검찰들의 비슷한 태도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는 잘못한다고 나는 무오류 아까 저놈 얘기하던데 네. 지들이 저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진짜 문제는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의 신념에 대한 확증 편향이 정신과 의사께 되게 들어봤는데 안 고쳐진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요? 예. 절대 안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저런 성향이 있으시군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렇군요. 예. 예. 왜냐면 저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결정을.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해주니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엑스포 때 한 번 사과 한번 있었죠. 했죠. 네. 엑스포 때 그거 한 번 했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스님도 한마디 골라오셨어요. 예, 목사님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신념에 찬 인간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렇죠.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위험해요. 네, 신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일 때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이준석 도망가고, 예, 김종인 위원장 이제 날리고 자기가 이 판을 주도로 하겠다라고 할 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때 윤석열 대통령 그 위기에서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네. 자기 작전이 있고 이 작전은 끝에 9회 말 투아웃에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전광판을 보지 않고 막판에 나는 이긴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애들 도열시키고 격려해서 그 판을 끝까지 가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기가 당선됐는데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사실 후보 입장에서 그 불안하기 때문에 저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 지지율 그런 거 나는 연연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과 작전대로 이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서 위기를 넘겠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저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운영이라든지 앞으로의 인사 문제라든지 정치를 이끌어가는 저는 거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기준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를 비롯한 쌍특검 문제도 저 방식대로 아마 맞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조직을 이용해서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위험해요. 왜냐하면 신념이 틀리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앞으로 귀추가 두목되는 순간입니다. 신념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 안 하겠죠. 안 하죠. 예, 그리고 틀렸다 그러면은 왜 틀렸느냐? 내적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깥에서 외부 네. 기인을 하겠죠. 그리고 네. 이제 귀인 이론이라는 게 심리학 이론에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인을 어디다 귀속시키느냐에 네, 관련된 네,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저런 분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죠. 잘 안 되면 외부적으로 네.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판단할 것이다.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우연히 방송 보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님 해준 말씀 나오니까 자기가 같이 많이 다녔잖아요. 누구보다 전광판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아, 진짜 너무 웃긴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그런 척 하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면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김건희 그 명품 관련해서 허해서 그렇다고. 이 양반 또한 임금님? 오늘 아주 난리 났습니다. 임금님, 아니, 뭐. 네, 인간이란 말 인간, 하려다가 예. 이 양반 또한 네, 이 양반 속이 또한. 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치면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게 그냥 자기의 습관이 되고 삶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쵸. 자기는 괴롭지만 겉으로 드러내면서 강인해서 애들 잘 격려하고 내가 있으니까 믿어라, 뛰어라. 그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좋게 말한다면 조직 지도력과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건 맞는 것 본심을 같아요. 숨기고 그렇죠.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네. 나만 믿으면 다 돼. 네.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고 그 야구 감독 스타일이죠. 작전 짜고 어떻게 하라는. 그러고 보니까 몸매도 좀 김웅룡 감독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한데. 김은경 감독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도 안 해보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어록을 많이 남기시고 참 회자되는 말들이 하나같이 다 주옥 같고 네. 돌이켜보게 만들고 네. 이러네요. 예. 이게 생리적 정치인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저 남성들 사회 특유의 남초 사회에 있어 보면 안 돼요. 머리가 똑똑하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보스가 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근데 그리고 저런 분을 사실 큰형님으로 모시면 모두가 편해요. 편해요. 예, 솔직히 편해요. 예. 일단 큰 소리 뻑뻑 치고 그쵸. 예,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분명히 챙깁니다. 그러니까. 대신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 사실은 그냥 생님처럼 이거 옳지 않아가 이렇게 따지면서 네. 이렇게 딱 하는 건 솔직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형으로 모시면 이를테면 뭐 걸려가지고 경찰서 가서 전화해서 형님 저 어저께 실수해서 싸웠는데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너 앞으로 내가 그러지 말라지 야단치 내면 알았어 한 다음에 전화해서 풀어주세요. 야단도 안 쳐요. 그럴 수도 알았어 있지.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그렇지.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생들이 얼마나 형님을 깍지지 보시겠어요. 여보세요. 두 분 다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 이성을 찾읍시다. 네, 자 오늘 또 두 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장의 사진 또 한마디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023년이 우리 대통령에게는 어떤 해였는지 한번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횡무진 질문하고 가르침을 얻어보는 시간 해문양의 삶의 종횡무진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